안녕하세요. 24년 3월 16일 86회 테스트 시험이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홈페이지 또는 저희 카페에 가보시면 요 홈페이지에 나오는 16개의 시사 용어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16개 다 나오는 건 아니고 16개 중에 무려 10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시험에 꼭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요 3월 16일 시험 당일까지 무조건 여러분들이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6개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매그니피센트 7. 자, 요 일곱이죠. 일곱. M7. 7개 미국 빅테크를 뜻한다.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애플, 알파벳, 아마존 다 A로 시작하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M으로 시작하고, 그죠? 엔비디아 요거는 N으로 시작하고, 테슬라 요 T로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알파벳 순으로 그냥 한번 쭉쭉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저절로 외워져. 이건 워낙 유명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애플,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한 번씩만 얘기해도 알아요. 여기 분명히 뭐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혼동시킬지도 모르니까 요 7개 반드시 알파벳 순으로 해서 알파벳 순으로. 오케이. 매그니피센트 7. 비트코인. 자, 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는데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현물 상장 지수 펀드로 상장되고 거래를 승인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요 결정으로 미국에서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뭐 우리들이 항상 비트코인 좀 사놓을 걸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샀으면 분명히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들이 안 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뭔가 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떨어지죠. 주식이건 뭐건 간에. 자, 그래서 저는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픽스. 자,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밑줄.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수예요. 그래서 시중에 8개 주요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달달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여러 예금이나 적금, 상호부금 이런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평균 비용을 내는데 가중 평균을 했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혹시나 좀 편협한 문제를 내면 여기에다가 산술 평균에서 냈다 뭐 이렇게 정말 더러운 문제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낼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가중 평균을 해서 산출을 해요. 요거. 그래서 요 코픽스의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일정 비율의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읽고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요 코픽스 금리가 가중평균으로 구해지죠. 자, 그래서 봐봐요. 코픽스 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한 것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대출금리예요. 대출금리. 근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 빌리러 갔어. 그러니까 대출 받으러 갔는데 주택담보로 이제 대출 빌리러 갔어요. 근데 코픽스 금리가 시장에서 5%인데 이 사람의 신용도가 좀 높아. 그러면 한 가상금리 1% 정도 붙여서 대출금리 6%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 빌리러 갔는데 이 사람이 신용도가 낮아. 그러면 한 3% 가상금리 붙여가지고 8% 대출금리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잘 읽어봐요. 코픽스에다가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일정 비율의 가상금리를 더해주는 거야. 코픽스에다 이걸 더해줘. 그러니까 이 가상금리는 사람들의 신용금리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대출금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이 코픽스 지수가 떨어지면 당연히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겠고,
코픽스가 오르면 반대죠. 아니, 코픽스 오르면 대출 금리도 같이 오를 거 아니에요. 코픽스 금리 내리면 요것도 같이 내리고. 너무나 당연한 걸 마지막 문장에 적어놨어. 너무나 당연한 걸. 그죠?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거를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코픽스가 떨어지면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뭐 그 반대의 경우다. 그래서 요거 같은 방향입니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대출 금리 작아져요. 방금 봤잖아. 우리 식을 봤잖아. 대출 금리는 코픽스 금리 더하기 가상 금리였잖아요. 그죠? 요 마지막 문장 요렇게 당연한 거를 왜 마지막 문장에 썼냐고. 사람 신경 쓰이게 꼭 시험에 낼 것 같다는 약간의 협박같이 보이죠. 요 알고 계세요. 요거 알고 계시고, 요거 코픽스 금리 더하기 가상 금리가 뭐다? 그래서 대출 금리다.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넛 크래커. 요게 호두 까는데, 호두 깔 때 이게 호두 있잖아요. 호두. 그러면 넛 크래커 그 벤치 비슷한 걸로 이렇게 확 눌러 가지고, 그림을 제가 무지하게 못 그리거든요. 자, 뭐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콱 누르면 여기서 압력을 양쪽에서 가해서 이게 호두가 팍 하고 깨지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기술과 품질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고, 후발 개발 도상국보다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현상을 지칭할 때 주로 쓰이는 게 이 넛크래커예요. 지금도 약간 그런가? 근데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만 해도 막 뉴스 기사에 위기의 한국, 위기의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야. 뭐 위기가 아닌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중국에게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일본에서는 기술로 밀린다. 그래가지고 이런 넛크래커의 전형적인 예가 우리 한국이었죠. 지금도 뭐 그런 상태에 있다고 뭐 봐도 괜찮을 것 같지만 예전엔 더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위기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대한민국의 위기가 넛크래커 요거였습니다. 요거 선진국보다는 기술과 품질 경쟁력에서 밀리고, 이 후발 개발 도상국에서는 보다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그런 현상.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황제주와 동전주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황제주는 금액을 기억해야 돼. 100만 원 넘는 주식이야. 그럼 여기다 뭐 1000만 원 이렇게 넣어서 틀리게 하겠죠. 조심. 그 다음에 동전주는 동전만큼 싸다는 의미에서 주당 가격이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래서 동전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은 뜻하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환율을 그냥 1달러에 1000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1달러 미만의 주식을 의미하면 페니주에서 유래했습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금액이 중요해. 이건 금액을 꼭 알아야 돼. 요거 금액. 황제주와 동전주입니다. 이름도 알아야 돼. 여기다 이 출제위원이 미쳐가지고 뭐 공주주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여왕주 뭐 아니 황제주예요. 황제주. 웃긴다. 네. 지금 웃겨요. 제가 방금 생각해낸 아주 치졸한 문제인데 아무튼 근데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하면은 시험에 나와 진짜. 그러니까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농담으로 하거든요. 그럼 막 시험에 나와. 정말로. 전 농담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이름 정확하게 알아둬요. 황제주, 동전주, 100만 원, 1000원. 금액이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린워싱. 요거는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놈들인데, 나쁜 기업인데 활동을 하면서도 마치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와싱이란 말이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를 가져. 뭐 헐리우드에서 뭐 화이트워싱 뭐 그런 의미로 여기서 쓰는 안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뭐 ESG가 경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친환경 이미지로의 전환을 노리는 일부 기업의 행태를 꼬집은 경우다. 자, 이거 뭐 이 밑에 두 번째 문장은 필요 없고 요거 정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린워싱.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크본드. 정말 단골로 나오는 용어죠. 정크본드. 정크는 쓰레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얘기해요. 정크본드. 그래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크지만 이자가 높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입니다. 이런 거에 손대면 진짜
그 폐가망신 하는 거예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거, 여러분들. 그냥 이게 영어로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말은 그럴듯한데 정말 이렇게 해서 골로 가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투자 막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특히 남의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자, 아무튼 요거 정크본드 그냥 제일 위험이 거의 없어. 위험이 거의 없어. 그리고 굉장히 좀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는 조금 나중에 나타날지라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막 남의 돈 빌려가지고 좀 이게 성미 급한 분들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되게 곤란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투자해가지고 좀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주식 이렇게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요거 나토, 요 나토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1949년 서유럽에 대한 옛 소련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북대서양 조약을 기초로 결성됐다. 요거. 그러니까 지금 그 옛 소련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나토. 그래서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안보 강화를 위해 회원국을 늘리고 있는데 최근 스웨덴 동그라미 스웨덴 요 자리에 비겁하게 스위스나 다른 나라 넣으면 안 돼. 자, 최근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은 유럽연합 내 친러시아 국가인 헝가리 의회 승인으로서 32번째, 요 32번째도 알아야 돼.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다.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정의보다 요게 중요해요. 스웨덴이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온 디맨드 모바일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소비자가 뭘 원해?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즉각적으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 온 디맨드. 이 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즉각적으로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캐시 온 딜리버리란 말 들어봤죠? 캐시 온 딜리버리. 그러니까 캐시 온 딜리버리. 물건이 올 때 바로 돈 줘야 돼. 현찰 박치기로 돈 줘야 돼. 캐시 온 딜리버리 그 온도 오자마자 바로 돈 줘야 돼. 이것도 바로 수요가 있으면 바로 뭔가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고요. 요거. 자,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즉각적으로 맞춤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 온디맨드. 자, 그다음에 국민 부담률. 요거는 토탈 텍스 리베뉴 에즈 퍼센테이지 오브 GDP라고 나오는데 요 GDP입니다. 요게 국민 부담률.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그러니까 지금 세금하고 사회보장성 기금이 있는데 요것들이 다 사회보장성 기금이죠. 요걸 합한 금액이 국내 총생산 GDP에 차지하는 비율을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올해 국민부담률이 처음 몇 퍼센트? 요것도 알아요. 숫자도 알아두세요. 3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난해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2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32%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부담률이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 30% 돌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부담률 요거보다 요 뒤에 나오는 내용보다 요 앞에 내용이 중요해요. 국민부담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세금 더하기 요러한 사회보장성 기금을 뭘로 나눈 거냐면 요거 국민총생산인 GDP로 나눈 겁니다. GDP로 나눈. 그러면 이 숫자가 이 국민부담률이 높을수록 분자가 크다는 거죠. 더 세금 많이 여러분들이 번 소득에서 더 세금으로 많이 국가에 뜯기고 사회보장성 기금이라고 요것도 이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다고. 이 높을수록 GDP에서 차지하는 게 높을수록 힘들어요. 그만큼 많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부담률이 높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하니까 이름 자체에서 국민 부담률이 높으면 더 부담스러워서 힘들다는 의미예요. 아셨죠? 요걸 뜻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핀피 현상, 요거는 여러분들 핀피 현상의 반대말이 여기 나오는 님비 현상이거든요. 근데 요거 영어로도 다 알아놔야 돼요. Freeze in my front yard, not in my backyard. 그 다음에 요거에 앞글자를 따가지고 핀피, 그 다음에 여기에 앞글자를 따서 님비, 요거까지 다 알아놔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반대말이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지역 이기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왜냐면 Freeze in my front yard가 무슨 뜻이냐면 내 앞마당을 내줄게. 제발 우리 동네, 그러니까 이게 내 앞마당을 내준단 말이 뭔가 좋은 거를 이 동네에 지으려 그러면 우리 동네에다 짓지, 제발 다른 동네 짓지 마. 내가 앞마당이라도 내줄 테니 우리 동네에서 지우고, 그 다음에 어떤 혐오시설을 이렇게 막 지으려 그러면 내 뒷마당도 내줄 수 없어. 여긴 절대 안 되니까 다른 동네 지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핀피 현상이란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님비 현상은 이런 핵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 시설은 절대로 내 지역에 둘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통점이 지역 이기주의 요거. 근데 영어로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영어로 요걸 알아두는 거. 포워드 가이던스 요거는 뭐냐면, 자, 먼저 주체가 누구냐면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을 평가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선제적으로 먼저 포워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선제적인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지금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원래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기준금리, 통화정책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앙은행이 미리 얘기를 해 놓는 거. 어떻게 하냐면, 야, 당분간 우리 금리를 올리지 않을게 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물가가 지금 막 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면 당분간 우리가 금리를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장에 불확실성을 해소해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중앙은행이 먼저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책금리 또는 기준금리의 향방 등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사실 여기에 불확실성 해소를 통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런 말이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이 더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첫 문장이 중요해요. 첫 문장. 주체가 중앙은행, 선제적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해. 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나와요. 요거는 유가증권시장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뭐예요? 주식 가격에다가 주식 수를 곱하는 거죠. 시가총액 순으로 쭉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0위까지는 대형주, 101위부터 300위까지는 중형주, 나머지는 소형주야. 그러면 여기서 100은 그냥 외워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시험에 날 거는 요거밖에 없네. 요거 300위. 요거를 200위로 속이거나 그러겠죠. 1위부터 100위까지는 그냥 외워질 거 아닙니까? 대형주는 100위. 그죠? 대형주는 100위, 중형주는 300위예요. 요거 200위, 500위 그렇게 속이겠죠. 그죠?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카니발리제이션. 요거는, 자, 우리말도 알아두세요. 자기 잠식 효과라고 하는데, 기업이 새로 내놓은 제품이 기존의 제품의 매출을 오히려 깎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폰이 몇 가지 나왔더라. 아이폰 10, 제가 알기로는 14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폰이 14가 나와가지고 한참 잘 팔리고 있었어. 한참 잘 팔리고 있었는데, 이때 아이폰 15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폰 14의 매출을 깎아 먹겠죠. 그죠?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새로 내놓은 제품이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 주력 상품의 매출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뜻하는데, 하지만
이런 카니발리제이션을 우려해서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주저한다면 요거 매출 좀 줄어드는 게 무서워서 아이폰 15를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서 갤럭시가 막 갤럭시 500, 갤럭시 뭐 그런 거 내놓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경쟁 기업이 신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깎이더라도 이런 카니발리제이션 효과가 있더라도 아이폰 하나 더 높은 거를 내놓는 거죠, 그죠? 자, 그러므로 기업 경영에서 카니발리제이션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시장을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케이. 기업형 벤처 캐피털,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CVC라고 요거까지 알아두세요. 요 약자까지. 이게 뭐냐면은 요게 원래 벤처 캐피털 있죠. 요 VC 줄여서 VC라고 하는데 벤처 캐피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얘네들이 이 벤처 기업에다가 돈 투자하죠. 그럼 요 조그만 벤처 기업이 벤처 캐피탈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 여기 성장된 거를 얘네들의 그 수익을 더 크게 돌려받는 일을 하는 게 벤처 캐피탈이죠. 그죠? 근데 기업형 벤처 캐피탈은 이 벤처 캐피털을 기업이 요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인데 보통 어떤 기업이에요? 보통 대기업이겠죠. 대기업이 요 벤처 캐피털을 보유를 해서 하는 일은 얘네랑 똑같아. 하는 일은 요 중소 벤처 기업에다가 투자해 가지고 이걸 키워 먹는 건데 다만 이 벤처 캐피탈이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이 기업에 속해 있으니까 요거 투자할 때 가급적이면 이 대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죠. 이 기업에 이익이 돼. 가령 이 대기업이 뭔가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는데 못 하고 있어서. 근데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건 좀 겁이 나지만 돈 대줘서 신규 시장을 한번 하게끔 개척하게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냥 벤처 캐피탈은 얘네들을 그냥 무조건 키우면 좋은데 기업형 벤처 캐피탈은 대기업의 어떤 이익까지 대기업의 사정까지 봐가면서 이걸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냥 볼게요. 회사 법인이 재무적 이익과 그러니까 전략적 목적. 회사가 이게 회사 법인 요게 대기업이라고 해도 좋아요. 보통 벤처 캐피탈을 가진 게 대기업이니까 이 회사 법인이 재무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 벤처 캐피탈의 재무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이해관계가 있는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벤처 기업체에 투자하기 위해서 출자한 벤처 캐피탈을 우리가 CVC,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라고 한다. 자, 창업 자금에 자금을 투자하고 창업 기업에 자금을 벤처 기업에 자금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기업에 인프라를 제공해 창업 기업이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을 하고 이런 모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보탬이 되도록 요게 다른 점이죠. 요게 일반 벤처 캐피탈하고는 보탬이 되도록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게 일반적인 VC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의 사정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당연히 이 기업의 소속이니까 이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보탬이 되도록 요 기업의 사정까지 감안해서 여기에 투자하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가 요게 회사 법인이 재무적인 이익과 전략적 목적까지 감안해서 요거 벤처 기업에 투자하려고 만든 게 벤처 캐피탈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용어 약자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자, 로보 어드바이저. 요거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뭐냐면은 요 투자자가 뭐 입력을 해야겠죠. 당연히 자기의 뭐 자산 정도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입력해 가지고 AI 등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 개인의 자산 운용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읽어볼게요. 중요한 거는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투자자가 입력한 투자 성향, 시장 상황 등의 정보를 토대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개인의 자산 운용을 자문하고 관리해주는 자동화된 서비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게 로보 어드바이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6개를 반드시 알고 가셔가지고 여기서 10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반드시 암기해서 시험장에 가시자고요. 시험 잘 보세요. 합격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화이팅!